정치권의 허심탄회한 속내를 들어보는 시간, 각설하고 시즌2. 전희경 전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다 공통점이 대통령실에는 근무를 하셨는데 전희경 전 의원께서는 용산에, 또 청와대에서. 전희경 전 비서관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청와대, 용산. 뭐 많은 차이가 있죠. 일단 뭐 청와대를 저희가 이제 국민께 돌려드리고 나왔는데, 일단 실무적으로 근무하기는 용산이 좀 낫다고 저희 이제 보좌진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공간적으로. 네. 옛날에 계시던 이제 우리 수석님 계셨던 이제 비서진들 생활하는 데가 조금 낡고 그래서 되게 근무하기가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뭐 냉난방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좀 건물이 낡긴 낡았죠. 네. 냉난방은 좀 상관이 없고.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집무동을 안 쓰시고 그 여민관에 바로 그러니까 정무수석실 3층에 집무실을 두셔가지고 비서실, 정무수석실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제 막 그 집무실까지 막 뛰어가고 그렇다고 차 타고 갈 거리는 안 되고, 그래서 굉장히 그게 애로사항이었는데 문재인 대통령 시절부터는 그게 이제 해소가 됐죠. 그래서 아마 근무 환경은 뭐 별반 크게 차이가 없을 겁니다. 네, 청와대가 더 나았을 수도 있다. 이제 여러 장점이 있죠. 네. 알겠습니다. 길게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제가 오늘 생각한 게 두 분의 오늘 토론이, 대담이 대대전, 대통령실 대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최재성 수석께 드리면, 이낙연 전 대표의 곧 이제 2시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2시니까 뭐 갑자기 돌발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탈당과 신당 계획이 발표될 텐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선 참 민주당의 정당사를 보면 세계적으로 참 그런 정당이 없었어요. 당대표 지내신 분들이 제 기억으로는 6분인가 7분인가가 탈당을 하고, 아마 이낙연 대표까지 하면 한 8분 정도, 비대위원장 포함해서. 대표의 탈당사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건 뭐 세계 어느 정당에도 볼 수가 없었죠. 그래서 부침과 우여곡절, 이합집산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과정을 가장 많이 겪었던, 그래서 정당사가 조금 이렇게 고난의 역사였죠. 그래서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 이후로 조금 해소된다 싶었는데 또 이번에 이낙연 대표가 탈당을 하시니까 몹시 안타깝고. 네. 어떻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재명 대표하고 대선 경선 경쟁을 했잖아요. 그래서 승자는 그야말로 주류가 되고 패자는 비주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정당의 틀 안에서 또 경쟁하고 이러는 것이 정당 정치의 기본이고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마음에 안 들고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그래서 당내 투쟁이라는 것도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틀을 깨고 특히 대표 지내셨던 분이 나가는 거는, 그거는 민주당 안에서 다른 개인적인 비전을 찾기가 참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우회로를 택한 것이기 때문에, 네, 일종의 욕망의 열차를 타고 나가시는데, 거기에 이제 소위 이재명 리더십, 또 민주당이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이제 문제 제기가 하나의 이제 명분으로 작동하게 되는, 그래서 분명한 것은 욕망의 열차를 타신 겁니다. 욕망의 열차를 탔다. 전희경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낙연 전 대표 탈당, 이재명 대표하고 도무지 접점을 좁힐 수는 없었을까요? 뭐 접점을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최종 선택을 그 이낙연 전 총리께서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원칙과 상식에 계신 의원들 세 분도 어제 이제 탈당을 하셨는데 민주당 내에서 그동안 이제 다른 목소리를 쭉 내오셨던 분들이고 또 민주당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진짜로 사랑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민주당 다움을 찾아서 고뇌를 하셨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시고 그랬는데 이제는 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수순에 다다른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원칙과 상식을 말씀하셨는데 4명 중에서 3명의 의원은 말씀하신 대로 그런 명분을 갖고 탈퇴했는데 윤영찬 의원은 잔류를 했어요. 근데 국민의힘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던데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윤영찬 의원의 잔류에 대해서는 사실 어제 이제 속보가 전해지면서 굉장히 이제 정치권이 이제 들썩한 사건이었죠. 그리고 뭐 그것이 뭐 현근택 부원장 문자 관련 문자가 공개돼서 그렇다 이렇게 이제 범위를 축소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여러 이제 당에서 있을 때 뭐 인간관계라든지 또 탈당을 만류하는 분들의 그런 그 굉장히 눈물 나는 노력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일단 윤영찬 의원이 표방했던 것이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서는 희망을 찾기 어렵다라는 그 원칙과 상식의 대의에 공감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이제 그 공인 헌법기관으로서 그리고 정치인으로서의 책무는 본인이 이야기한 길과 소신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지는 것인데 그런 소신의 깃발을 들어놓고서 나중에는 이제 어떤 사적 인연들이나 본인을 붙들어매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좀 판단을 하신 것은 정치를 하는 같은 이제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 봤을 때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윤영찬 의원은 좀 분명히 좀 짚어볼 것이 있어요. 네. 소위 이제 현근택 사건 이게 이제 일요일 날 보도가 된 거거든요. 8일 날. 네. 이미 윤영찬 의원의 고민은 훨씬 더 그전부터 진행이 됐고요. 제가 좀 알아보니까 청와대 같이 있었던 이제 임종석 전 실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상당히 이제 설득을 하고 만류를 했다. 이거는 당대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문제하고 민주당을 떠나는 문제하고는 전혀 다른 거다. 그래서 현근택 건이 터지기 이전에 이미 그런 표현을 하셨지만 네. 정말로 임종석 실장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의 이제 설득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걸 굉장히 가볍게 현근택 건으로 이제 공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탈당을 안 한 걸로 그렇게 치부하는 거는 그거는 사실과도 다르고 온당치 않은 지적 같습니다. 최 의원님 그럼 궁금한 것이 공천과 같은 개인적인 사유는 아니었다. 그러면 왜 좀 그런 만류라든지 또는 설득이 이상민, 김종민, 이원욱 또 조홍천 이들에게는 왜 미치지를 못했는지요? 뭐 윤영찬 의원의 경우에는 이제 뭐 청와대에 같이 근무를 했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이 설득을 하셨던 분들이 꽤 노력도 했고 또 그걸 또 이 귀담아 들었던 그런 것이고요. 각각 다 조금씩 다른데 이상민 의원은 제가 보기엔 뭐 저하고도 아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미 민주당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경선 필패라는 얘기들이 지배적이었거든요. 이상민 의원이. 그래서 아예 탈당 및 다른 방식을 모색한다는 것을 전제로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수순을 나왔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경선을 거치더라도 공천받기 힘든 것으로 보였던 이다. 네.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으로 가게 되면 국민의힘이 거기가 이상민 의원 지역구가 국민의힘이 우세 지역은 아니지만 국민의힘 표 플러스 이제 개인표 이상민 의원의 지역구였으니까요. 이런 것들이
좀 설계되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과거에 또 그런 경험이 또 있어요. 이상민 의원이. 열린우리당 공천을 받았으면 2008년도 다 떨어졌을 텐데 저도 그때 712표 차이로 가까스로 턱걸이에서 재선했습니다만 저하고 17대 동기거든요. 남양주에 또 최재성 의원이 출마하셨던 네,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이제 2008년도 재선 네. 도전했을 때고 그때 열린우리당 공천을 못 받고 자유선전당으로 나와서 당선이 됐던 전례가 있어요. 이상민 의원이. 네. 그래서 이번에도 조금 국민의힘 플러스 개인표 이걸로 이제 돌파구를 열었다 뭐 이런 평가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게 크게 어긋난 평가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전 의원님 어떻게 보시면 그러면 일종의 이상민 의원의 국민의힘 선택은 공천을 위한 도피처 피난처가 이유가 됐을 수 있다라는 설명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상민 의원의 충정에 대해서 그걸 그렇게 이제 그렇게 평가할 일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민 의원이 5선에 이제 중진 의원으로서 그리고 본인이 그래도 정치는 어떠해야 하는가. 또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지금 어떤 모습인가에 대한 그런 목소리를 계속해서 이제 내왔기 때문에 뭐 5선 하는데 플러스 1선 더 보태는 게 무슨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냐. 누군가는 뭐 국회의장 뭐 이런 얘기를 뭐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그 국회의장이라는 게 얼마나 많은 조건이 부합돼야 또 되는 것이냐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어떤 그 정치인의 선택, 뭐 앞서도 뭐 윤영찬 의원 건도 그랬지만은 어떤 정치인의 선택을 그 사람의 진위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너무 공학적으로 보는 것은 특히나 이제 정치 플레이어들로서는 조금 좀 이제 좀 지양을 하면서 저는 이상민 의원이 제 개인적인 바람은 이제 그런 겁니다. 우리가 대전에 7개 의석이 있어요. 근데 7개 의석 중에 단 한 군데도 국민의힘 의석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전패했습니다. 네. 전패. 그래서 이 대전에 교두보를 세우고 7개 전 지역에 정말 이렇게 같이 정말 팀워크를 이뤄가지고 같이 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대전의 바람이 충청 또 수도권으로 불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민 의원에 대한 기대 는 굉장히 크고 또 그런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제 그런 게 공학적이라고 봐요. 원래 이제 다른 당에서 네. 탈당해가지고 이런 분을 비대위원장 당대표격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직접 휠체어 끌고 맞이하고 마치 이제 대단한 결단을 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는 옛날 정치에도 없었어요. 옛날 정치 어떻게 그런 게 있어요. 의원 빼오기는 있었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주목해서 저는 봐야 될 것은 이상민 의원이 탈당이 나는 민주당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고 이재명 사당화 그리고 개딸의 정당 이건 안 된다. 이 주장이거든요. 네. 그런데 입당한 국민의힘도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지만은요. 윤석열 대통령이 딱 그립을 잡고 움직이는 정당이고 그거에 대해서 심판을 받은 것이 사실 지난 강서 보궐선거거든요. 자명한 일인데요. 그러면은 이재명 사당화 개딸의 당이 싫어서 갔는데 그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당이고 지나칠 정도로 당무에 개입을 하고 대표를 막 거의 주저앉히면서 5등하는 김기현 대표를 만들고 또 김기현 대표 털어내고 이런 과정들을 다 봤는데 그러면은 이재명 사당화 안 된다 그러고 간 게 왜 하필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힘이냐 이게 해명이 안 돼요. 그래서 뭐 좋게 보기 어려운 거고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과거 정치에서도 안에서 싸우다가 나온 사람을 이렇게 환대를 하고 말이야. 역할론까지 충청권 역할론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맞는 거는 옛날 정치에서도 사실은 없었던 그런 장면들이었죠. 네.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최상호 의원께서 그 이재명 사당화를 얘기했어서 이 부분을 계속 좀 연결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서울대 병원에 나오면서 어떤 발언을 할까 상당히 궁금했는데 약간 어떤 표현의 집중도나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퇴원하기 전에
정성호 의원과 주고받은 문자가 더 크게 조명을 받았습니다. 이른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 피습 이후에 대전은요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현건택은요 뭐 이런처럼 됐다. 이게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 아니냐 이런 논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비명계 원칙과 상식의 탈당의 이유가 됐고 이낙연 전 대표의 오늘 탈당과 기자회견의 이유가 되는 게 좀 너무 당이 재판 리스크가 있는 이재명 대표에 집중돼 있다. 이 시각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원래 이제 통상 그야말로 이제 이 핫바지 당대표 말고 꼭두각시 당대표 말고 실제로 실권을 가진 당대표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선거 때 공천이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 당대표 개인의 이제 이 세력을 구축하거나 만든다. 뭐 이런 것까지 부인할 수는 없거든요.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저도 그냥 뭐 민주당 보면은 좀 조마조마해요. 내일 선거하면 민주당이 이길 수가 있겠지만 네. 앞으로 남은 기간 그 총선에 임하는 정당의 태도, 특히 공천 과정 이것이 공정하거나 혹은 또 이랬느냐, 오만했느냐. 그런 거 심판받은 게 지난번 진박감별 이런 거거든요. 다 이긴다 그랬는데 졌잖아요. 당시 박근혜 정당이. 그래서 당대표의 소위 사당화라는 것이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럴 리도 없겠지만 이런 이제 정성호 의원과의 문자라든가 이런 문제로 우려를 갖게 되는 그런 게 조금 안타깝고요. 이제 또 하나가 사무총장 단독 공천. 그 다음에 또 이 공관위 간사 합격이죠. 동작구 김 의원의 단독 공천. 그 과정에서 경쟁자들을 자격심사에서 제거시켜버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 당대표 사당화 소위 말해서 비명 이 자격 공천하는 거 아니냐 학살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을 하기 때문에 경선하면 된다 이랬거든요. 근데 막상 친명 핵심들이나 총선을 끌고 가야 될 사무총장 등은 단독 공천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경쟁자가 될 만한 사람을 적격 부적격에서 부적격으로 판단해버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그게 일단 논리적으로도 와닿지도 않고 설득력도 없는 거고요. 공통점이 지역구 경선할 경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오만한 공천, 사당화 이런 주장에 대해서 뒷받침하는 것으로 작동을 할 수가 있고요. 네. 더 중요한 거는 총선 민심이라는 것이 앞으로 요 두세 달 동안의 공천 관리 또 막말, 설화 이런 걸로 중도층이 막 요동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상보다 반대의 결과도 나올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이번 정성호 의원과의 문자 문제도 저는 매우 조마조마하고 네. 안타깝게 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 부분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민주당이 안고 있는 또 다른 고민은 이른바 친명계의 뭐 자객 공천도 있겠지만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반적인 이제 프레임 영향을 주기 위해서 86세대 운동권 정치인 태진 청산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근데 뭐 구체적인 수치는 말씀 안 드립니다만 상당히 여론 공감대가 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이제 뭐 운동권 80년대 민주화 운동에 많이 참여한 60년대생들이 주로 민주당의 주축을 구성하고 이루고 있다.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도 이른바 뭐 범죄자가 뭐 44%다. 아닙니다. 41%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86세대 운동권 정치인 태진 청산론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매우 주요하고 또 그런 주장을 할 때가 됐다. 그리고 좀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전에도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언론의 이제 주목도나
또 이런 것 때문에 그게 아주 굉장히 폭발력을 갖는 그런 이슈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민주화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 그분들의 공을 우리가 높이 사야죠. 그리고 그 민주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뭐 넥타이 부대도 있었고 시민들이 막 거리에서 응원하는 것도 있었고 많은 국민들이 그 민주화 뭐 산업화도 그랬지만 민주화 과정도 그런 사람들의 여망이 다 담겨가지고 이제 우리가 뭐 성공을 하고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뭐 전대협 가고 뭐 한총련 온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때 그 시절에 본인들의 행보가 어떤 이제 훈장을 넘어서 특권이 되고 그 특권이 정말 다른 사람의 기회를 박탈하거나 아니면은 정당의 합리성을 결여하거나 모든 부도덕에 대해서 이걸 그냥 요즘 젊은 친구들이 표현하면 뭐 까방권 내가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인데 뭐 이런 식의 누가 나를 방지할 수 있는 걸 말씀하시고 누가 나를 감히 비판하냐 또 다른 상대 저도 그런 저 국감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내가 민주화 운동할 때 당신은 뭐 했냐 뭐 이런 식의 뭐 그런 거예요. 저는 뭐 연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정치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 혐오하고 직결된다.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는 목적이 정당하면 뭐 수단은 뭐 아무렇지도 않다거나 아니면 더 높은 어떤 본인들의 선을 위해서 나머지 부분의 부도덕 같은 것들이 뭐가 문제냐. 이런 식의 그 의식. 근데 그 높은 선과 그 공동의 목표 의식이라는 것도 이제는 본인들만을 위한 것을 추구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상당한 의심을 받고 있고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아마 정리를 하고 싶고 또 하셔야 된다라는 의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그분들이 상당 부분 이재명 대표 쪽으로 이미 이 포진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공천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민주당 내 자성으로 그동안 지탄을 받아온 소위 말하는 그 586 이제 운동권 훈장 을 차신 운동권 특권을 누리고 있는 이분들을 정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고 이게 사실 정당 내부에서 정리가 먼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이제 외치고 있는 목소리 이거 뭐 민주당에서도 좀 뼈 아프게 들으시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소는 하실 말씀 많으실 건데 어떻게 보시는지 또 총선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 국회는 보면요. 직군이 과대대표된 전형적인 게 법조인이에요. 네? 그게 오래된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냥 법조인 숫자가 많다. 법조인 출신 숫자가 많다 정도가 아니고 권력 및 당의 요직들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민주당도 뭐 법조인이 많고요. 그래서 뭐 대표도 법조인. 뭐 육법당이라는 또 그런. 네, 또 과거에 뭐 제가 대변인 할 때요. 대표도 검사, 원내대표도 검사, 사무총장도 검사, 또 뭐 막 이랬어요. 대변인도 뭐 법조인. 그러면 이거 오랫동안 이 법조인 출신들이 과대 대표 돼가지고 진출한 것에 대해서 이번에 싹 청산하자. 이게 말이 됩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로 도대체 386 지금 586이라고 하죠. 586 출신 정치인 중에 혜택받고 정치권에 입문한 사람이 누구냐. 그 시대에는 다 학생운동하고 직접 선두에 나서지 못했으면 응원이라도 하고 돌이라도 던졌던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보기엔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 총재 시절에 젊은 피 수혈이라 그래서 학생운동 지도자 전대협 의장급 이런 분들을 영입했던 거고요. 그 뒤로 각각 경선을 통해서 혹은 바닥에서 본인들이 공천받고 노력해서 나온 이런 분들을 세대가 똑같다고 다 또 학생운동 출신이라고 다 몰아서 얘기를 하는 것은 그거 온당치 않아요. 또 거꾸로 국민의힘 내에서 학생운동 출신들이
국회의원 된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런 경우는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정치를 하면서 무슨 이 공천 받는데 무슨 특별한 혜택을 받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조정식 사무총장 얘기를 했지만 그런 경우는 이 해서는 안 되는 경우인데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학생운동 출신들이 뭐 단독 공천을 힘으로 받아내고 뭐 그걸 하기 위해서 뭐 협잡하고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네. 저는 이 부분은 저도 뭐 혜택 받고 정치권에 온 사람은 아니고 바닥에서 그냥 노력해서 온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저처럼 정치를 했던 소명이나 처음에 생각이 이미 낡은 것이 돼버렸고 더 이상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소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여기까지다. 이래서 개인적으로 그만두는 사람 네. 있을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죠.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짧게 추가 질문 드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제 386, 486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586, 686, 786 아마 그 민주화 운동 경력으로 너무 길게 정치 기득권에 자리 잡고 있는 거 아니냐 이 점을 강조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아니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인 이제 386 정치인들 있지 않습니까? 오상호 의원이라든가 또 이런 분들이 그 경력으로 지금 뭐 국회의원을 2번 하고 3번 하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의정활동이라든가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들이 저평가받고 했는데 그런 운동권 경력으로 이것을 극복하고 했다 이러면은 그거는 문제 제기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세대가 386에서 586까지 왔다고 그 과정에서 학생운동했다는 것을 무기로 정치적 연명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거는 지적을 할 만한 지적을 위한 지적이라고 봐요. 어떻게 보십니까? 운동을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이제 정치권에 오셔가지고 과연 무엇을 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비판을 받는 것이다라고 저는 보는데 뭐 예를 들면 민주화 유공자 특별법 이런 것들도 이제 단독으로 막 이제 그 밀어붙여가지고 국회를 문턱을 넘고 이러고 있는데 이게 셀프 특례법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386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세계관과 역사 인식의 문제 같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과연 북한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남북 관계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한미 동맹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 예를 들면 중국 관련 사드 배치에 있어서 이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이냐.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이냐. 또 일본과의 관계에서 한일 관계의 문제 이런 것들을 예를 들면 정말 죽창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여러 문제들. 그 시대가 변했고 또 자유대한민국으로 서 있는 우리의 이 틀 안에서 적어도 대한민국의 국가와 시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의 한계가 어디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이제 운동했을 당시는 그랬는데 내가 국가의 공복이 되다 보니 이게 이렇게 보이더라 하는 그분들의 어떤 그 자성의 목소리라든지 이제는 누가 뭐라 그래도 이제 민주주의가 완성 단계에 와 있는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그 눈이 여전히 그 거리에서 화염병 던지고 투석전하던 그때 그 대한민국을 상정하고 있는 게 아니냐. 30년 전, 40년 전, 40년 전. 이런 문제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586 청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조금 다른 문제예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야말로 그거는 외교 안보 한반도 평화 등의 문제에 대한 정책의 차이, 생각의 차이거든요. 그것이 자신들의 기준에 안 맞는다고 이거는 386 운동권뿐만이 아니고 민주당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한반도 평화라든가 네. 남북관계, 외교안보의 하나의 이제 공통분모예요. 지금 탈당한 이원욱 의원이나 김정민 의원도 386 운동권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분들도 지금 지적하신
한반도 평화체제의 항구적 구축이라든가 남북 문제, 외교안보 문제에 대한 생각이 지금 지적하신 그 내용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자기 정당 혹은 보수의 기준, 또 자기 기준에서 맞지 않는다라고 물러나라고 하는 격하고 똑같거든요. 네. 그러면 거꾸로 제 관점에서 봅시다. 지금도 과거에 이제 반공 이런 기준으로 외쳤던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영입1호라고 하는 사람, 인민민주주의자들이 민주당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김구 선생 폭탄 던진 사람이라는 분도 비대위원회에 있고, 그러면은 그런 분들 저 같은 경우는 문제 있고 저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이 우경화돼 가고 있고 뭐 그러면 싹 똑같은 관점에서 그것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물러나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대통령부터 물러나야죠. 알겠습니다. 저 시간이 없었어요. 전희경 의원 딱 1분 넘지 않게 좀 마지막 마무리 발언을 해 주시면요. 네, 뭐 어쨌든 이제 총선을 놓고 양 정당이 이거는 이제 물러설 수 없는 지금 이제 일전의 상황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누가 더 국민에게 공감을 얻느냐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정책적인 측면도 그렇지만 뭐 도덕적인 측면도 그렇고 그리고 태도적인 측면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 이제 국민의힘도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많고 변화를 향해 가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 애정어린 시선으로 좀 지켜봐 주시면 저희도 잘 바뀌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20초 쓰시겠습니까? 예. 민주당은 소위 말해서 친명 패권공천, 공천의 불공정, 오만함 이런 것들이 경계해야 되고 이것이 드러나는 순간 어려움이 올 수 있다고 보고요. 국민의힘은 역시 김건희 특별법을 둘러싼 공정과 법치를 외쳤던 그런 정권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마찬가지거든요. 이것과 역시 윤 대통령 중심의 찐윤 공천 이것이 네. 오만함으로 보여지고 불공정으로 보여지면 이것이 이제 또 어려움이 될 수 있겠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께 시간을 말씀드리면 제가 더 많이 들었다는 거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희경 전 의원, 최재성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